단편소설 개 한 마리 키우기. 저자 김남길.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개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방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전원주택이다. 주택은 20평, 마당은 150평 정도 되었다. 사실은 아내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두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도시에 남아있기로 했다.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지내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바라던 바였다. 얼마 동안이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의 공간을 누릴 수 있자는가. 그토록 키우고 싶어 했던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딸과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개 한 마리를 사달라고 졸랐었다. 텔레비전에 개들이 등장할 때마다 화면을 쓰다듬어 줄 정도였으니까. 나 역시 개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에 서주었다. 그러나 반려견을 집 안에 들이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번번이 아내의 반대로 무너졌다. 개는 절대로 안 돼. 동물은 모름지기 흙을 밟고 살아야 해. 특히 개가 흙 구덩이를 파고 놀지 못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야. 나중에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그때는 10마리라도 기르게 해줄게. 당시 아내는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했다. 가족이 교육, 직장, 쇼핑을 무시하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생활권에서 쉽게 벗어날 순 없었다. 아내는 단지 개를 키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애둘러 말했었다. 여보, 개를 좋아하는 것과 기르는 것은 달라요. 아이들은 처음에 개를 얻어낼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처음엔 개 훈련, 목욕, 산책, 똥 치우기 등등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죠. 보나마나 말뿐이에요. 아이들은 개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만 좋아하지 뒤처리는 신경도 안 쓴다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믿고 개를 분양받았다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에 뒤처리는 모두 엄마 몫으로 남으니까요. 아이들은 실망했고 나는 아내의 주장을 꺾기에 역부족이었다. 아내는 될 수 있는 한 아이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민주적인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까닭은 따로 있었다. 아내는 누구보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처녀 때 말티즈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 녀석은 장장 13년 동안 아내와 동거동락하다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말티즈의 빈자리 때문에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그 후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아내는 개에 관하여 처음부터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아예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했다. 아내는 순간순간 말티즈가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아마도 개를 키우는 기쁨보다 이별의 슬픈 기억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개를 포기하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나 되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했다. 간단한 옷가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아내가 대동하여 집안 청소를 거들었다. 새 거주지는 위치가 좋았다. 집 뒤로 낮은 야산이 둘러싸여 있고 전방으로는 너른 들녘이 펼쳐 있었다. 산 개울의 줄기는 남양집의 왼편을 끼고 내리막을 향해서 흘렀다. 굳이 풍수 지리를 따지지 않아도 그 집터는 명당에 버금가는 훌륭한 자리였다. 이제 마당에서 뛰어노는 개 한 마리만 있으면 새 거주지의 세팅은 무사히 끝이 나는 것이다. 집 정리를 마치고 아내와 뒷산을 올랐다. 전체적인 뒷산의 배경은 구릉성 산지로 크고 작은 몇 개의 산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벼운 산책이나 적당한 트레킹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았다. 오솔길이 나 있는 잡목숲은 비교적 헐렁한 편이었다. 여름에 숲이 우거지면 그런대로 시원해지리라. 아내는 주위 환경이 모두 만족스럽다고 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아내가 이주하기 전까지 집 주변을 완벽하게 가꾸어 놓을 계획이었다. 큰 나무도 심고. 바위에 걸터 앉아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들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컹컹 짖었다.
환영 인사치고는 제법 쌀쌀맞은 태도였다. 들깨는 우리를 감시하듯이 노려보며 주위를 맴돌았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나워 보였다. 들깨는 멀리 달아나지 않은 채 주변에서 경계하며 짖었다. 젖이 길게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새끼를 낳은 것 같았다. 아마도 어딘가에 은신처를 마련하여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괜히 물리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아내와 나는 뒷걸음치며 바위를 벗어났다. 들깨는 한참이나 우리를 쫓아오며 짖다가 되돌아갔다. 아내는 두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필요한 세간은 혼자서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다. 아내와 마당을 나서는데 느닷없이 불청객이 나타나서 소리쳤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쇼. 50대쯤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뒷좌석에는 확성기가 묶여 있었다. 확성기의 멘트는 마치 당장 개를 끌고 나오시오 하는 것만 같았다. 그 말은 예전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거래할 때 개장수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였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시절의 개들에게 개장수란 그야말로 저승사자였다. 동네나 마을에 개장수가 출연하면 온 동네의 개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침묵하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리 사납게 울부짖던 개라도 개장수를 보는 순간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감추고 애써 개장수의 눈을 피했다. 개들은 영혼을 본다고 한다. 개장수의 아우라에는 죽은 개들의 영혼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따라다닌다. 개들의 눈에는 그 지옥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설 기며 오금을 저리게 된다. 괄약근이 저절로 풀리며 오줌과 똥을 싸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는 굴욕적인 개들의 그 모습을 탐사보도로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금 개장수는 당시의 동물학대 현장을 재현하고 있는 셈이었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쇼. 개장수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집을 겨냥하여 소리치고 다녔다. 시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순전히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에 화가 치밀었다. 이봐요, 잠깐 봅시다. 내가 개장수를 부를 때마다 개장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쫓아가면 오토바이를 몰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개장수의 억지스러운 도발이 나를 이상하게 흥분시켰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단독 세대이다. 주위 500m 이내에 다른 집은 없었다. 더구나 나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지 않는 상태고 비록 개장수의 행위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굳이 내 집 주위에서 기웃거리며 개를 구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의무는 오래되지 않아 풀렸다.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개장수는 이웃마을에 사는 토박이 농부였다. 그는 본디 외지인들이 마을에 와서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와중에 외지인과 땅 문제로 시비가 붙은 사건이 벌어졌다. 도시에서 살다 온 귀농인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일부가 개장수의 토지와 겹쳐 있었던 것이다. 지적도상으로 개장수 소유의 과수원이 귀농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있었다. 약 대여섯 그루의 과실수를 베어내야 서로 간의 경계가 구분되는 위치였다. 귀농인은 개장수에게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자기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장수 소유의 과실수를 뽑아서 옮기거나 베어내야만 했다. 개장수는 단호히 거부했다. 오히려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그 땅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했다. 토지는 예전부터 먼저 사용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논리였다. 귀농인은 그의 주장을 당연히 인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적 측량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지적 측량이 계속 보류되었다. 먼저 분쟁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를 한 후에 측량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농촌에는 불합리한 관행이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원주민들의 텃세는 법의 잣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사소한 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외지인에게만큼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었다. 귀농이는 할 수 없이 과실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을 계장수에게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나중에 과실수를 교체할 때 측량하여 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며 살아가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일로 계장수는 심사가 단단히 뒤틀리고 말았다. 안 그래도 외지인들을 좋지 않게 보았던 시선에 피해의식까지 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라면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게 되었고 그 불만의 표시로 자기만의 거부 행사를 하고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쇼. 나는 비로소 계장수의 요구가 이 마을에서 당장 나가라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알고 보니 전 주인도 계장수의 등살에 못 이겨 집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나가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계장수의 무모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었다. 실제로 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소음만큼은 민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이해하기 어려운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한 외지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까닭이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계장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면사무소, 지구대, 군청에 민원을 얼마나 넣었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사돈의 팔촌으로 엮여 있어요. 한 다리만 건너면 조카가 경찰서장이고 아재가 도의원이에요. 관청에서 통지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마을 사람들끼리 융합하여 사이좋게 지내시오 라는 것뿐이라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현관 앞에 똥을 싸놓거나 한밤중에 돌멩이가 날아오는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외지인들이 겪는 고충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마을이 이렇게 심각한 골병이 들어있을 줄이야. 그러고 보니 나는 집을 구할 때 마을의 속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떠있는 금 매물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덥석 물어버렸다. 아, 이제 와서 어쩌랴. 기차가 떠나도 개는 짖듯이 나는 이미 집을 샀고 개는 키워야 한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슈. 계장수는 오늘도 확성기에 대고 핏대를 올렸다. 그는 외지인들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했다. 피차 무시하는 처지가 되었다. 머리가 아파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희끗희끗 가벼운 눈발이 날렸다. 봄날을 기다리는 꽃샘추위가 마지막 눈꽃 축제라도 열려는 모양이었다. 바위가 있는 곳에 잠시 걸터앉아 쉬었다. 낑낑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살펴보니 바위 밑에 작은 굴이 있었다. 입구에는 짐승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고 굴 안에는 어린 강아지들이 숨어 있었다. 얼마나 예쁘던지. 지난번에 보았던 들개의 새끼들인 것 같았다. 어미는 배를 채우러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강아지들은 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어미는 열악한 환경에도 젖을 잘 물렸는지 강아지들은 토실토실 살이 쪄 있었다. 만져보려고 했으나 손이 미치지 않는다. 한 마리가 슬그머니 기어나와 내 손바닥을 핥았다. 여러 마리 중에 응당 호기심이 많고 부침성이 좋은 녀석이 있기 마련이다. 그 녀석을 몇 번 쓰다듬어주고 다시 굴 안으로 밀어넣었다. 어미가 사람의 냄새를 맡고 싫어할지도 모른다. 한 번씩 올 때마다 강아지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슈. 계장수의 쩌렁쩌렁한 확성기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는 하루에도 좋기 서너 번씩은 우리 집을 왕래하고 있었다. 아직은 농한기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곧 바쁜 농사철이 다가오면 한가하게 확성기 따위나 들고 다닐 시간은 나지 않겠지. 그때쯤에 개 한 마리를 분양받으리라 생각했다. 좋은 개를 분양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는 지인들이 여럿 있었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쇼.
오늘따라 개장수의 멘트 중에서 파쇼라는 외침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외치는 파쇼는 분명히 폭력이 동반되어 있는 파쇼적인 짓거리였기 때문이다. 1980년 중학교 수업 시간 때였다. 대부분의 선생들은 분필로 절반의 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시간은 몽둥이로 가르쳤다. 당시의 교실은 시시때때로 몽둥이 타작 소리가 메아리 쳤고 학생들은 신음으로 몸살을 앓았다. 학교에서도 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파쇼 시절이었다. 나는 친구들이 대걸레 자루에 맞아 엎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잔뜩 겁에 질렸었다.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는 공포의 그 숨막힘이란. 빠르게 요동치는 심장은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가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았다. 나는 그 두려움이 싫어서 매를 맞을 때마다 가장 먼저 엎드려 뻗쳤다. 첫 번째로 맞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세게 얻어터졌다. 선생은 가장 힘이 좋을 때 팔뚝을 걷어붙이고 본보기로 대걸레를 사정없이 휘둘렀기 때문이었다. 먼저 맞는 매는 아팠다. 10대를 맞고 난 허벅지는 순식간에 부어올라 새파란 줄무늬가 생겼다. 의자에 앉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담처럼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았다. 적어도 기다리며 느끼는 공포의 시간만큼은 사라졌으므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로 아이들이 맞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았다. 그때 매 맞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어찌나 익살스럽게 보였던지.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엉덩이를 들썩이고 몸을 비트는 장면 연출은 그야말로 개그 자체였다. 나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버티다가 급기야는 빵 터뜨리고 말았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보너스로 대걸레 5대를 더 맞았다. 그 후에도 특정 수업 시간마다 똑같은 연출이 반복되었다. 선생은 나를 반항아로 지목하고 귀를 잡아당기며 개 또라이라 저격했다. 당시 나는 교실 안에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했다. 억울했다. 당시에 그 웃음은 그냥 웃겨서 웃은 것뿐이었으니까. 웃는 것도 죄가 되었던 그때의 개 파쇼 사건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개 팔아요. 개 삽니다. 개 파쇼. 개 파쇼. 당신이야말로 개 파쇼야. 이 파쇼놈아. 나는 악을 쓰듯이 개장수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한 번도 아는 체 하지 않았던 개장수가 힐끗 뒤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부르릉 도망치듯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개장수의 멘트가 바뀌었다. 약 내려드립니다. 바둑이 똘똘이 발발이 멍멍이 왈왈이 점박이 개똥이 진하게 내려드려요. 듣자 하니 개장수는 한때 진짜 개장수를 했었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인진 모르겠다. 하지만 멘트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빈말은 아닌 것 같았다. 실성하지 않고서야 저럴 순 없는 것이다. 개 한 마리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순간 길가의 쑥들이 눈에 띄게 파릇파릇하게 자라 있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오솔길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다. 얼마나 뒹굴었는지 온몸이 흙투성이다. 녀석은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내 발밑에서 칭얼거렸다. 몇 번 만났었다고 아는 체 하는 것일까? 보아하니 호기심이 많고 부침성이 좋았던 그 녀석이었다. 아직은 어미의 품에서 자라야 할 것 같아 녀석을 데리고 바위굴을 찾아갔다. 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미는 나머지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다. 이 강아지는 나를 위해 운명처럼 남겨진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아래에서 개장수의 멘트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약 내려드립니다. 바둑이 똘똘이 발발이 멍멍이 왈왈이 점박이 개똥이 진하게 내려드려요.
네, 여기까지 단편소설 개 한 마리 키우기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작품은 서로 나누고 널리 공유하는 셀수스 협동조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쓰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개 한 마리 키우기 작품은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 의지대로 갖기 어려운 처지를 그린 꽁트라고 합니다. 시골 민심 또한 예전 같지 않아서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려주는 책 다림소리였습니다.